저는 35살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번 했다가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면서 제 인생을 다시 꾸려가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월드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집안의 종이 되는 계약서였죠. 남편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위로 누나가 셋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자식들을 전부 키우셨대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고생 많이 하신 분이구나. 결혼하면 잘해드려야지.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보시던 날, 옷차림부터 머리 모양, 화장, 가방까지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꾸미는 데만 신경 쓰지 살림은 할 줄 알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면서 다 해봤어요. 그러자 시누이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혼자 사는 거랑 시집살이는 다르지? 여기는 규칙이 많아. 우리 엄마 성격도 까다로우시고. 남편은 옆에서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를요. 결혼식 날 시댁 친척들이 모였는데요. 그분들도 비슷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일손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애가 건강해 보이네. 애 낳기는 좋겠어. 순해 보이니까 시어머니 말씀 잘 듣겠다. 우리 막내가 복 터졌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예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역할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말 잘 듣는 며느리, 희생하는 며느리, 집안일 다 떠맡는 며느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집에 잠깐 들를까? 인사도 할 겸해서. 저는 좋다고 했어요. 신혼부부니까 인사는 해야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왔어? 마침 잘 왔다. 이불 빨래 좀 해줘. 요즘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그날 저는 이불 세 채를 빨았습니다. 손빨래로요. 세탁기는 고장 났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탁기는 고장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며느리 길들이려고 거짓말하신 거였죠.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방에서 자기들끼리 수다나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설거지하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릇은 뜨거운 물에 헹궈야지. 찬물로 하면 기름기가 안 빠져. 행주는 따로따로 써야 해. 식탁 행주랑 그릇 행주는 다른 거야. 칼은 손잡이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따랐습니다. 근데 시누이가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 성격 알지? 완벽주의라서. 우리도 어릴 때 많이 혼났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신혼여행 갔다 온 첫 주말이라 우리끼리 좀 쉬고 싶었는데.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셨잖아. 우리가 자주 가야지.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건 알겠는데 왠지 나한테만 일 시키시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일이야? 이불 좀 빨고 설거지 좀 한 게. 그 정도는 며느리면 당연히 도와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댁 방문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났고 매번 갈 때마다 청소와 빨래, 설거지와 요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절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견제하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면 불편해하셨고 우리 부부끼리 어디 가려고 하면 꼭 같이 가자고 하셨죠.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동생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 대신 일할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다 준비한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이거 간이 좀 세네. 옳게? 우리 엄마는 원래 이렇게 안 하시는데? 남편은 늘 그들 편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 가족인데 뭐. 엄마가 원래 그러셔. 이해해줘. 누나들도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참으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결혼 첫 해가 지나갈 무렵 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웃음도 줄어들었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났어요. 시댁 일정에 맞춰 살다 보니 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주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들이 시간 좀 보낼까? 영화 보러 가거나 한강 산책이라도 하자. 남편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엄마 집에 가야 하는데. 저번 주에도 갔잖아. 이번 주는 우리끼리 쉬면 안 돼? 엄마가 우리 오는 거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안 가?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그날도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죠. 주말이 사라지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일 저녁까지 시어머니의 영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까? 파스타라도. 그럼 하는 김에 우리 엄마 것도 좀 해서 갖다 드리자. 엄마 혼자 저녁 드시는데 외로우시겠다. 아니면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볼까? 좋지. 그럼 엄마도 모시고 가자. 엄마 요즘 밖에 잘 안 나가시던데. 처음엔 효심이 깊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이건 효심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요. 남편은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고 모든 순간에 어머니를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당신 생일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그날 하루 종일 설레며 일했어요. 퇴근 후에 남편이 차를 몰고 식당으로 향했는데 중간에 차를 세우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어디야? 응. 우리 지금 식당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와이프 생일이거든. 전화를 끊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오신대. 같이 축하해 주시겠다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생일조차 둘만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식당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 생일 축하해. 그래, 1살 더 먹었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남편하고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을 때 남편이 촛불을 켜며 말했어요. 자, 소원 빌어. 저는 촛불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평일이 이 정도인데 주말은 완전히 시댁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남편은 자동으로 차키를 들고 나갔어요. 빨리 준비해. 엄마 기다리신다.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왔어? 오늘 할 일이 많아. 창문 좀 닦아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 그러면 저는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면서 계속 지시하셨죠. 화장실도 좀 청소해줘. 타일 사이사이가 지저분해. 이불 좀 널어줘. 오늘 날씨 좋으니까. 저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인 줄 알았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시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올케 요즘 회사 어때? 바쁘죠 뭐.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여자가 일한다고 집안일을 안 할 순 없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식사 후에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낮잠을 주무셨고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면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인데 전혀 쉬지 못했으니까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더니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래? 피곤해? 좀 피곤하네. 뭐가 피곤해? 그냥 엄마 집에 갔다 온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제가 한 일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청소, 빨래, 설거지, 화장실 청소. 그 모든 게 남편에게는 그냥 엄마 집에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네? 같이 살자고.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혼자 살기 힘들고 너희도 애 낳으면 도와줄 사람 필요하잖아.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둘이 살고 싶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둘이 살고 싶다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저희는 아직 신혼이고요.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신혼이야? 어차피 나중에는 같이 살아야 할 거 미리 사는 게 낫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합가는 정말 힘들 것 같아. 우리 둘이서만 살자.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신데 어떡해? 그리고 애 낳으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난 도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엄마를 혼자 두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부만의 공간을 원하는 게 이기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말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제 시간도, 제 감정도, 제 존재감도 함께 사라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시댁에서 또다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닦으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지쳐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천천히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운전하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 엄마가 진짜 좋아하셨어. 집이 깨끗해졌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이 결혼 생활이 계속된다면 저는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이름만 남은 채로, 며느리라는 역할만 남은 채로요.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댁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와라. 김장 도와줘야지. 다음 주에 큰언니 생일이야. 같이 준비하자. 집 대청소 좀 해야 하는데 토요일에 올 수 있지? 저는 매번 갔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며느리 자격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한 명이 제 가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올케 그거 명품이야? 아, 네, 작년에 샀어요. 그러자 시누이 표정이 변했어요. 명품을 사? 돈이 그렇게 많아? 그 돈이면 시댁에 용돈이라도 드리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건데요. 그래도 시집온 며느리가 명품 들고 다니는 게 보기 좋아? 좀 검소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며느리가 너무 사치스러우면 안 되지. 우리 집안은 원래 검소한 집안이야. 저는 그 순간 황당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제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다니. 친정 방문은 더 어려웠습니다. 시댁에는 매주 가면서 친정은 명절에도 한 번 가기 힘들었어요. 어느 추석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이틀을 보내고 친정에 하루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친정에 가도 될까?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일은 우리 엄마가 친척들 집으로 초대하신다고 했잖아. 나 시댁에서만 이틀 있었잖아. 하루만 친정 가면 안 돼? 친정은 나중에 가면 되지. 명절엔 시댁이 우선이야. 결국 그 추석에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시댁이 중요하지.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시댁에서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도착하면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거실, 안방, 화장실, 부엌. 그 다음엔 빨래를 돌리고 점심 준비를 했죠.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 그 다음엔 시어머니가 시키는 잡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소하는 걸 보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역시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지런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거였죠. 시댁 방문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어요. 웃음기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저 피곤한 표정만 가득했죠. 이게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일까요? 매주 시댁에 가서 일하고 명절마다 10인분이 넘는 음식 만들면서도 친정은 가지도 못하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댁의 직원 같았습니다. 아니, 직원보다 못했어요. 직원은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하지만 저는 월급도 휴일도 감사 인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런 당연함이 저를 조금씩 죽이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면 시어머니한테서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김장 날짜 잡았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자. 저는 그 말만 들어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작년 김장이 떠올랐거든요. 작년 첫 김장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300포기만 할 거야. 작년보다 적게 하는 거니까 금방 끝날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포기요. 그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혼자 하는 건 아니지. 딸들도 오고 사위들도 올 거야. 저는 안심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라면 괜찮겠죠? 김장 당일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배추는 이미 절여져 있었고 양념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무채 썰고 양념 재료 만들자. 내일 아침 일찍부터 버무려야 해. 그날 밤 저는 새벽 1시까지 무채를 썰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6시 시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딸들이 9시에 온대. 그 전에 준비 좀 하자. 9시가 되자 시누이들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위들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남자들까지 있으면 금방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위들은 30분 정도 배추 옮기는 걸 도와주더니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는 잠깐 사우나 갔다 올게요. 땀 좀 빼고 와야겠어요. 그래, 다녀와. 수고했어. 사위들이 나가자 시누이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좀 쉬게 해줘야지.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평일에 일하는데. 사위들이 사우나로 떠나고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배추 300포기의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 그리고 저 총 5명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건 저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중간중간 쉬면서 수다를 떨었거든요. 올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올케? 나 커피 좀 마시고 올게. 올케, 나 애한테 전화 좀 해야 해. 그럴 때마다 저만 계속 일했어요. 손은 양념으로 빨개지고 허리는 계속 숙이고 펴기를 반복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누이들이 부엌으로 가더니 라면을 끓였어요. 올케, 라면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10분밖에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되자 시누이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가봐야겠어. 애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야. 나도 가야 해. 저녁 준비해야 하거든. 나도 남편이랑 약속 있어서.
결국 시누이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갔고 남은 건 저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사우나를 갔던 사위들은 저녁 때쯤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장모님 다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네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쑤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 거의 나 혼자 한 것 같아. 그래도 다 끝났잖아. 수고했어. 수고했다고? 나 내년에는 절대 안 할 거야. 왜? 김장은 매년 하는 건데. 그럼 당신이 해.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김장을 해? 그건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다시 11월이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해 김장은 네가 다 해라. 네? 저 혼자요? 딸들이 다 바쁘대. 큰딸은 식당 일 있고 둘째는 애가 아프고 막내는 몸살 걸렸대.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혼자 해요? 회사는 휴가 내면 되잖아. 며느리가 시댁 김장 도와주겠다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김장 혼자 하래. 그래, 어쩔 수 없지. 누나들이 바쁘다는데. 나도 바빠. 왜 나만 해야 해? 그래도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해야지.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며느리면 뭐든 해야 돼?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당신네 집 하녀가 아니야.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갑자기라고? 나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김장 못해요. 뭐? 못한다고? 네, 못합니다.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시간이 있어요. 300포기를 혼자 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저는 며느리지만 식모는 아닙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전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그날 밤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당신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지금 엄청 화나셨어. 나도 화났어. 나는 2년 동안 참았다고.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당신이 뭘 참았다는 거야? 그냥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가족이면 왜 나한테만 일을 시켜? 시누이들은, 당신은? 왜 나만 해야 되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불편해졌어. 네가 이 집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슬퍼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자격? 나는 자격을 얻으려고 2년 동안 노력했어. 근데 당신들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고요. 김장 300포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배추들이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이게 너가 원하던 삶이야?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바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겨우 김장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김장 때문이 아니야. 지난 2년 동안 쌓인 모든 게 문제야. 나는 당신네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었어요. 김장 300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나는 가족이 아니라 노동력이었어.
남편한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진심이야. 이혼하자. 남편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너 진짜 그럴 거야? 김장 하나 가지고? 김장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난 2년이 문제야. 나는 이 결혼에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도 부부인데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면 되지. 2년 동안 얘기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 당신은 나보다 당신 엄마가 더 중요하고 나는 그냥 집안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협의 이혼하자.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쉽게 동의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어차피 네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했어요. 집은 반반 나누고 위자료는 2천만 원 줘.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자료? 왜? 당신 가족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나를 2년 동안 종처럼 부렸잖아. 남편은 화를 냈어요. 우리가 언제 너를 종처럼 대했어? 그냥 며느리 역할을 한 것뿐이잖아. 며느리 역할이 300포기 김장을 혼자 하는 거야? 매주 시댁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며느리 역할이야? 그 정도는 다른 집도 다 하는 거야. 다른 집은 최소한 남편이 같이 돕잖아. 당신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결국 협의는 깨졌어요. 남편이 위자료를 거부했거든요. 위자료는 못 줘. 우리 가족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재판으로 가자. 재판? 좋아. 해봐. 네가 이길 것 같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기고 질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시댁에서 찍은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 2년 동안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정신적 학대와 부당한 노동 착취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냥 감정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부당한 일이었구나 싶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법정에 나타났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대한 본인을 변론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잘 대해줬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예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명절 때 원고가 혼자 14인분 음식을 준비한 게 사실입니까?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도와야 한다는 것과 혼자 다 한다는 건 다릅니다. 따님들은 왜 돕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할 말은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인이 시댁 일로 힘들어한다고 말했을 때 도와주셨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실은 명확해졌어요. 저는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남편과 시댁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요. 몇 달 후에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는 매각 후 반으로 분할한다. 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이겼어. 나의 권리를 드디어 찾았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떠나는 건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짐을 싸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절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좋은 시간도 있었잖아. 있긴 했지. 근데 나쁜 시간이 훨씬 많았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리고 돈이 정확히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도 받았고요.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 아무도 저한테 청소하라고 빨래하라고 요리하라고 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이사 후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밤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엮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누이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옳게? 아니 이제 남이네. 너 정말 이기적이다. 내 동생 인생 망쳤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너희들인데. 하지만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없이 오직 저 혼자서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아, 오늘은 시댁 갈 일 없구나. 오늘은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출근길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출근하면서도 주말에 시댁 가야 하는데 명절 준비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정말 편안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뭘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요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배달시켜 먹어요. 청소도 제 맘대로, 빨래도 제 맘대로.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돈도 더 잘 모입니다. 신기하게도요. 결혼했을 땐 시댁에 갈 때마다 손에 뭔가 들고 가야 했어요.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명절엔 선물도 사야 했죠. 김장철엔 김장 재료비, 명절엔 명절 비용, 거기다 시누이들 아이들 용돈까지.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시댁 관련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고스란히 제 통장에 쌓입니다. 6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8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모이는 거죠. 내가 시댁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가 제일 신기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고 명절 전날 밤부터 시댁 가서 일하느라 잠도 못 잤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친정에 갔어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동생들이랑 수다 떨고 오후엔 집에 돌아와서 쉬었죠. 저녁엔 친구들이랑 만나서 영화도 보고요. 명절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정말 꿈만 같았어요. 김장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엔 300포기를 혼자 하라는 말에 이혼까지 결심했는데 올해는요. 저는 이번 달에 마트에서 포기김치 3통만 샀어요. 혼자 먹을 만큼만요. 돈도 얼마 안 들었고 전혀 힘들지도 않았죠. 김장이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구나. 웃음이 났습니다. 왜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가끔 시댁 식구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쯤 새로운 며느리 구하려고 하겠지? 아니면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려나?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친구를 통해서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괜찮을까? 나처럼 고생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야.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시댁 눈치 보느라, 며느리 역할하느라 본인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요. 제가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 힘들다면 참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래도 안 바뀐다면 떠나세요. 이혼이 두렵더라도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결혼은 성공이 아니었지만 이혼은 성공이었습니다. 그 성공 덕분에 저는 지금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평화로워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식모처럼 대할 권리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고 지금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나서 저는 작은 김밥집 하나로 두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김밥집 일을 거들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더 쉬어야 해. 딸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에 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주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송금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반면 아들은 딸과는 정반대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고 대학도 지방대학을 겨우 들어갔다가 중퇴했습니다. 워낙 끈기가 없다 보니 취직을 해도 오래 다니지 못했고 늘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며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장사 같이 하자는데 미천만 좀 있으면 대박 날 수 있어. 아들, 엄마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니? 그냥 직장 다니면서 차근차근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엄마는 그렇게 살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몇 번을 내어줬습니다. 떡볶이 장사, 치킨집, 온라인 쇼핑몰. 하나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들은 번번이 실패했죠. 그래도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니까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걱정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또 돈 줬어? 그렇게 계속 주다 보면 오빠는 절대 정신 못 차려. 괜찮아. 네 오빠도 곧 철들 거야. 엄마,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걱정 마라.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가게도 있잖니? 딸의 목소리에는 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언젠가는 자리를 잡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35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철이 들겠구나. 가정을 꾸리면 책임감도 생기겠지 싶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물론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세금과 예식비용, 살림장만. 돈이 하도 들길래 저는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길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노후 대비로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집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잘 살게. 결혼식 날 아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나서 스스로 잘 살아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작은 김밥집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생겼다가도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이 직접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며느리가 될 그 여자는 외모도 단정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반갑구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짝을 만난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편 부모님, 특히 안사돈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 집 형편을 은근히 떠보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댁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아, 저는 작은 김밥집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드님은 지금 직장이 안정적이신가요? 지금은 장사 준비 중입니다. 곧 자리 잡을 거예요. 안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요즘 결혼하면 집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최소한 전세라도 마련해 주셔야죠. 아,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우리도 안심하고 딸을 보내죠.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몸인데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집 이야기와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아들이 원하는 결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을 털어 전세금을 마련해줬고 예식 비용과 살림 장만까지 대부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미국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오빠는 맨날 엄마한테만 기대잖아. 괜찮아. 결혼은 한 번뿐이고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래도 엄마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약속해.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알았어. 걱정 마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들은 면목 없어하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열심히 살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이제 알아서 할게. 그래, 잘해라.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당연하지. 걱정 마. 결혼 후에 아들 부부는 제가 얻어준 신혼집에 자리를 잡았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또 장사를 시작한다는 말에 걱정이 됐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함께 한다니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아들이 가끔 자기 가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절에는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기도 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특별히 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 곁에서 잘 살아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손주 소식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이 계획은 없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가끔 외식 자리를 만들어서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니? 그럭저럭. 손님이 좀 늘었어. 며느리는 힘들지 않고?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체력 좋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헤어질 때도 아들은 급하게 일어서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가게 문 다시 열어야 돼. 그래, 조심히 가라.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이게 당연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슬슬 제 노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김밥집도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졌고 혼자 사는 집도 너무 컸습니다. 실버타운 팸플릿을 몇 개 받아놓고 들여다보곤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곁을 떠났다는 서운함보다는 이제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집으로 한번 와줄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저를 맞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왜들 이래? 무슨 일 있니?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엄마한테 말 못할 거라도 있어? 아들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가게가 잘 안 돼. 가게가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임대료도 비싸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솔직히 말하면 빚이 좀 생겼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저것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어떻게 빌렸단 말입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었고 주말도 없이 일했는데 위치가 안 좋았나 봐요. 손님이 계속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들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봤어. 역세권에 괜찮은 상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대박이야. 위치가 진짜 좋거든. 월세 내면서 장사하면 답도 없고 이참에 상가를 사는 게 어떨까? 상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7억 정도 해. 뭐? 7억? 너 미쳤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고?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집을 팔면 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들어봐. 엄마 집이 지금 시세로 5억 정도 하잖아. 거기다 내가 대출 좀 받고 엄마가 좀만 보태주면 7억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상가 사서 장사하면 월세 안 내도 되니까 그 돈으로 대출 이자 갚고 남아. 나중엔 그 상가 값도 오를 거고. 그 집은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그게 엄마 노후 대비라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어머님이 걱정돼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차라리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같이? 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다가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곁에 있으면 훨씬 안심이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엄마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게. 가게도 같이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그게 더 좋지 않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외면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시집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해요. 이제 어머님만 믿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집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을 판다는 건 제 마지막 안전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빚에 허덕이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 격렬하게 반대할 테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집을 팔게.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 장사 잘 돼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엄마 실버타운 들어갈 돈은 꼭 챙겨줘야 해.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엄마한테도 꼭 보답할게. 며느리도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가 꼭 잘해서 어머님 편하게 모실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부동산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서둘렀습니다. 이게 부모 역할 아니겠나?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집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게 가게 일을 하고 있을 테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찬 좀 가져다 줄까?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저희는 밖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미 반찬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가게 앞에 두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보낸 가방에 반찬통을 담아 아들 부부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고 며느리는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 2명과 함께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밖에서 먹는다더니 여기 있네. 저는 반찬을 전해주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뭔가 음흉한 느낌마저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카페 유리창 옆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 눈물 연기하는 거 있지?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 친구 하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어머니가 집 팔기로 했어? 드디어 오케이 떨어졌어. 5억짜리 집인데 그거 팔면 우리는 완전 대박이지. 헐, 대박. 근데 진짜 같이 산다며?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그냥 집 팔게 하려고 한 소리지. 그럼 집 팔고 나서는? 일단 돈 받고 적당히 시간 끌다가 요양원 알아봐 드린다고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지 언제까지 모신다고는 안 했잖아.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혼자 있어봤자 쓸쓸하게 사는 거잖아. 요양원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거기 가면 또래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 너희들은 몰라.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늙은이 모시고 살면서 내 청춘 다 바치라고? 그건 아니지. 그럼 남편은 뭐래? 엄마 모시겠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에이,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진짜로 엄마 모실 생각은 없던데 나보다 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헐, 너네 진짜 대단하다. 며느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상가 사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위치 좋은데 상가 하나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 시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려고? 들킬 게 뭐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요양원 알아본 거라고 하면 되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어. 어차피 집은 시어머니가 알아서 판 거고 우리는 그냥 도움받은 거니까. 그 순간 제 손에서 보낸 가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보낼 거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진짜로 모실 생각 없어. 집에 들어와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아들도.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들도 함께 저를 속였다는 말.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아들이 걱정된다며 전화를 여러 번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 파는 건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저를 이렇게 이용하려 했다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너무 많이 줬을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믿었을까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계속 주면 오빠는 절대 정신 못 차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망쳤어요.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하게 마른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집 매물 내놓은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매물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냥 취소해 주세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더 이상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매물을 취소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딸에게 증여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결정하신 겁니까? 아드님 몫은 전혀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아들에게는 충분히 줬어요. 결혼자금, 사업자금, 비탄감, 이제 더 줄 건 없습니다. 저는 집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을 모두 정리해서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나중에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갈 때 처분해서 입주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액도 딸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딸,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는데. 엄마 재산 일부를 네게 증여하려고 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야. 네가 늘 엄마 걱정해줬잖니? 이제 엄마도 네 미래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또 뭔가 있었지? 역시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오빠가 엄마를 많이 실망시켰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일단 서류 처리할 거니까 네 도장이랑 서류 좀 보내줘. 나 당장 한국 갈게. 일주일만 시간 줘.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고 결국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엄마, 왜 취소한 거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엄마 생각이 바뀌었어. 뭐? 갑자기 왜? 우리 상가 계약금 넣어야 하는데. 그건 네 문제야. 엄마는 집 안 팔아. 지금 장난해?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어떤 약속? 같이 산다고 했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산다고 했지. 근데 그게 진심이었니? 무슨 소리야? 아들, 엄마를 바보로 아니? 엄마가 다 알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누가 뭐라고 했어?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뭐를? 네 마누라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너희 카페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들, 엄마 집 팔아서 돈만 받고 요양원 보낼 거였지? 아니야. 엄마, 그건 오해야. 내가 직접 귀로 들었는데 오해야? 어차피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다. 돈만 받으면 끝이다. 이게 오해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다며? 네 마누라 말대로 너도 나만큼이나 부담스러워했다고. 엄마 진짜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지금 집으로 갈게. 올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부를 테니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아들이랑 같이.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앉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 아니야. 내가 너희 둘 다 똑똑히 봤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증여 서류야. 네 동생한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한테 줄 건 이제 없어. 내 남은 재산은 모두 네 동생한테 갈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냐고? 네가 친구들한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요양원 보낼 거였지? 돈만 받으면 끝이라고 했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한 거예요. 농담? 그래,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나하고 같이 살지 말아보자. 변호사한테 각서 공증까지 다 받아서 법대로 해보자고.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하겠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으니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심이었어. 정말로. 너도 입 다물어. 방금 네 마누라 말 들었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워했다며. 아니, 그건... 아들, 엄마가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를 망쳤구나. 그동안 너무 많이 줬고 너무 쉽게 용서했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어. 엄마,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너희 엄마 아니야. 재산 상속도 없고 용돈도 없고 도움도 없어. 너희는 이제 알아서 살아. 혹시라도 소송할 생각은 하지도 마. 지금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 다 받아낼 테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너희가 날 배신했어. 그것도 내 집까지 팔게 만들려고 했잖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또 거짓말하는 거지. 이미 한 번 속았어. 두 번은 없어.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제발.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뒤돌아보며 빌었지만 저는 아예 현관문을 열어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신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너희와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두 사람을 쫓아내고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에 딸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저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는 편하게 사셔야 해.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우리는 함께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 제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고른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이 어려울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게 딱 맞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방, 불편함 없는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호텔처럼 쾌적한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노년의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우리 같이 산책하고 식당 가요. 그래요, 좋아요.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다를 떨고 요가 수업도 듣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그립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 취미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알아가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자식분이 몇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이고, 좋겠네. 딸아들 남매면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든든하죠. 아들은 글쎄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가끔 한국에 올 때면 꼭 들러서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봅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어? 없어. 여기 너무 좋아. 걱정 마. 오빠는 연락 안 와? 가끔 와. 근데 내가 안 받아. 잘했어, 엄마.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아들은 처음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보냈죠. 처음에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고 결국에는 협박 비슷한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알아? 자식한테 상속 안 하면 나중에 소송 걸 수도 있어.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딸이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법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지금까지 빌려간 돈에 반환 소송을 시작하겠다고요. 그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의 아들은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실버타운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줬을까? 아니면 너무 만만하게 보였을까? 김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옆에 앉은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식 생각이요. 자식 농사 참 어렵네요. 누가 아니래요. 나도 아들한테 한 번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가진 재산 거의 다 뺏기고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여기 왔죠. 그러세요? 평생 모은 돈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줬는데 망하더니 잠적했어요.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깨달았죠.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박 선생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딸이 효녀라며 다행이에요. 저는 아들 하나뿐이라 더 외롭죠. 저는 박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친구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면 되죠. 그렇죠. 친구가 자식보다 낫더라고요. 며칠 후에 실버타운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입주민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웠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재산 다 나눠주고 나니까 연락도 안 와요. 다른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땅 팔아서 다 나눠줬더니 이젠 용돈도 안 줘. 자식 새끼들이 아니라 원수야.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평생을 헌신했고 모든 걸 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 집까지 팔아서 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는 걸 미리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 있었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재산은 절대 전부 공개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전부 알 필요는 없어요. 둘째, 살아있을 때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내 돈으로 내가 행복해야 해요. 셋째, 재산은 다 쓰고 죽는 게 현명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줘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더 달라고만 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방어예요.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어야 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버타운 창가에 앉아서 일몰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참 곱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어요. 가게 문 닫고 설거지하고 아들 걱정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제 시간이 있고 제 공간이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제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기다릴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부모가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닙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지금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